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시 지원 전략 키워드, 그 중에서도 자연공학 계열에 대한 수시 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특강을 안내할 저는 꿈꾸두 의치한 이공계열의 입시연구소장인 멘태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카테고리마다 큰 주제마다 어떻게 하면 자연공학 계열 친구들이 적절한 선택을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왜냐면 수시 전형에 대한 약간의 오해나 잘못된 상식 때문에 자신의 내신 등급에 지나치게 얽매인다든가 또는 반대로 너무 지나친 상향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 그리고 이와 비교될 종합 전형에 대한 비교예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큰 변화라고 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들의 신설과 통합과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21학년도에 비해서 22학년도의 증감을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는 대학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이화여대, 이 중앙대가 보입니다. 일단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육부의 매뉴얼상 어떤 지침이었기 때문에 서울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대학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해야만 했어요. 다만 그 방식엔 차이가 있죠. 없던 거를 새로 신설한 대학도 있는 반면 기존에 있었던 교과 전형을 변형시키거나 통합해서 인원의 증감이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눈에 띄게 바뀐 대학 서강대 무려 172명이 증가했죠. 성균관대 역시 361명이 증가했고요. 한양대와 이화여대는 기존의 교과 전형의 틀을 약간 변경시켜서 36명 증가에 30명 증가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대가 역시 기존의 교과 전형과 그리고 학교 추천 전형을 섞어서 새롭게 지역균형 전형으로 신설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요소들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학마다 추천 가능 인원이 미묘하게 다르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이 많은 반면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툴을 잘 보시면 일종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공학 계열 친구들이 두려워할 변화는 아니다. 자, 그 이유는 칸막이를 비유법으로 들게요. 이렇게 2022학년도 대입의 큰 변화가 내신 등급의 어떤 우수함, 성실함, 탁월함 그런 내신 등급 지표를 갖고 도전 가능한 교과 전형 즉 수능 체제를 확보하면서 내신 등급이냐 또는 다른 평가 요소가 있으면서 내신 등급이냐 이런 트랙과 또 다른 트랙 학교정 추천 전형에 도전 못하는 예를 들어 2점대 후반이라든가 3, 4등급 친구들은 이 전형 말고 일반적인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구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나에게 위기라고 생각했던 변화가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봅시다. 2022 학교장 추천 전형 포함해서 지역 균형 전형, 교과 전형 중 재수생이 지원 가능한 곳은 서울 주요 대학 기준으로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와 외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이 있습니다. 근데 재수생과 고3 현역 수험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 산출 방식에서 차이점이 있죠. 이 지점 때문에 유불리가 걸리게 되는데 그 유불리의 판단 기준 바로 진로 선택 과목 때문입니다. 고려대는 모든 교과를 반영해서 교과의 평균 등급을 산출하는데요. 이때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교과의 변환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산출하게 되는데 같은 A라고 하더라도 A 성취자 비율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구성이죠. 즉 재수생분들, 졸업생분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등급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활용해서 교과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재수생분들이 조금 불리하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2022 수시 전형 중 학생부 추천 전형을 포함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전환되었고요. 의예과는 10명, 약과는 5명이 추가로 모집 인원에 포함됐습니다. 추천서를 폐지했고요. 다행인 건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됐어요. 1단계에서 4배수를 통과시키고 2단계 전형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서 합격자를 뽑게 됩니다. 이 추천 인원은 의예과라면 학교마다 1명이고요. 약학, 간호학과, 신학과는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건국대학교입니다. 일단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 교과 내신 등급과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로 뽑았던 종합전형 스타일이었던 KU 학교 추천 전형이 변화를 맞이했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환되면서 KU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교과 100%에 수능 최저 기준이 인문자연계열 2개합 5 이내, 수의예과는 3개합 5 이내로 변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고교연계 전형이 원래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다가 마치 그 건국대 KU 학교 추천 전형이요. 그런 느낌으로 정성평가가 있었다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바뀌면서 아주 오랜만에 경희대의 수능 최저 기준이 부활했어요. 즉 고고연계 전형이 원래는 종합전형 스타일이었다가 교과로 변하면서 2개합 5 이내로 오랜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생겼다. 아마 이것 때문에 전년도까지 입시 결과 실적과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경희대 고경계 전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난 연도나 전전년도의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만으로 판단하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온 르네상스 전형 1단계에서 무려 4배수를 통과시키네요. 그리고 2단계 전형에서 1단계 70, 면접 30%, 수능 기차적 기준이 도입됐으므로 인문자연이 2개 영역 합 5 이내입니다. 자, 이렇게 고려대학교. 놀라운 변화가 보이죠? 네. 서류평가 중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추천 전형이 기존의 정성평가를 강력하게 좀 갖고 있었다가 이번 연도부터 면접을 폐지하죠. 그래서 교과 80%에 서류평가 20%, 여기서 서류란 자기소개서를 폐지시켰으므로 학생부로만 평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졸업생을 포함해서 재학생 인원 중에 4%를 추천할 수 있고요. 큰 변화는 면접 평가가 사라졌다. 심지어 서류에서 자기소개서가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특징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추천 전형과 일반 학업부 수형과 일반 계열적 합병을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 이게 특징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동국대학교입니다. 약학대학의 약학과 신입생 정원 내로 30명이나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또는 두드림 전형 추천서를 폐지하게 되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하면서 교과 60%에 서류 40. 역시 이것도 좀 변별력 있는 특징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대학들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나마 있는 게 아까 고려대 20%였죠. 동국대는 이름만,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이름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을 뿐 교과 60%에 서류 40, 기본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뜻이고요. 총 7명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서강대학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학생부 종합전형 1차와 2차 이걸 22학년도 이후부터 하나로 통합시켰고요. 그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변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없고요. 대신 이번에 신설된 고교장 추천 전형은 국어별로 10명을 추천할 수 있고 수능 최저는 3개 영역 합 6 이내입니다. 네.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왜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잘 보세요. 일단 수능 최저 22학년도까지는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기존의 틀을 유지한 반면 마치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 3개 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 이내로 완화시켜둔 것처럼 23학년도 전형부터는 3개 영역 합 7 이내로 변화될 거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정시에서는 나군으로 변동되었다는 게 큰 변화죠. 게다가 탐구 과목을 표준 점수만 활용하겠다. 이 느낌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서울시립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수능 최저는 인문계열이 3개 영역 합 7이네.
자연계열이 세계학 8 이내입니다. 큰 틀에서 변한 건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인 것 같아요. 1단계에 무려 5배수를 통과시키고요. 2단계 전형 방식 중에서 1단계 성적 60%에 면접이 40%다. 지금까지 봤던 웬만한 주요 대학들과 좀 다르죠. 대부분 대학들은 면접이 30%였는데 서울시립대의 면접 비중이 40%로 증가하였다. 네, 이런 점이 특징이라 볼 수 있겠고요.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해서 재학생 중 4% 인원을 추천할 수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2개 영역 합 5 이내, 영어는 기본적으로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이 없는 서류 100%이지만 의예과나 사범계열, 스포츠과학 쪽은 면접평가가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세대학교 면접평을 폐지했다? 다른 말로 변경했다. 면접평을 변경해서 학생부 교과전형 신설함으로써 무려 5%의 재학생, 졸업생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라면 생각보다 꽤 많은 인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려대의 학추를 받을 것이냐, 연세대의 교과전형을 추천받을 것이냐 라는 갈림길에서 약간의 딜레마를 만나게 되겠죠. 1단계 교과 100%로 5배수나 선발합니다. 2단계 때는 1단계 60에 면접 40%고요. 아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한 3년 만에 활동 수형의 종합전형이죠. 활동 수형이라는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다시 한번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잘 봐주시고요.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다른 말로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한 안내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아주 트렌디한, 되게 뜨거운 이슈인 약학대학으로 수시에서 30명의 모집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은 제적 여학생 수의 5% 이내이고요. 최대 10명까지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중앙대학교입니다. 아무래도 두 개의 교과 전형 스타일을 통합했다는 얘기죠. 수능 최저가 있었던 교과 전형과 수능 최저 없었던 학교 추천 전형을 더해서 지역 균형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통합했다. 고교별로 10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교과 70%에 출결봉사 30. 물론 출결봉사 30은 큰 변별력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교과 70%가 일단 중요하고 수능 최저, 인문계열은 세개 영역 합 6 이내, 자연계열은 세개 영역 합 7 이내이며 트렌드인 약학계열은 4개 영역 합 5 이내. 아, 이게 얼마나 살벌한 수능시적인지 지금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유명한 다빈치형 인재에서 면접평가가 재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서류통과, 서류평가로 무려 3.5배수나 통과시키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평가를 부활시켰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외대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고교별로 20명 이내나 추천받아요. 그리고 성적 산출 방식이 변했는데 여기가 별표 3개짜리죠. 등급 환산 점수 또는 5월이죠. 원점수 환산 점수 중에서 상위값을 적용한다. 즉 선택이 가능하다. 상위값으로 등급 환산 점수이냐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이냐. 이것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등급 간의 경쟁이 치열한 원점수의 가치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외고나 자공고나 과중고 친구들. 물론 과중고 친구들은 한국 외대에 거의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예로 외고처럼 등급 간의 경쟁이 치열한 원점수 환산 점수가 상위값일 경우 유리한 고교가 생겼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형의 모집 인원이 줄었으며 서류평가 100으로 하는 서류형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포인트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죠. 이 변화는 지금까지 봤던 대학들 중에 고려대, 서강대, 그리고 이 한국외대가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겁니다. 물론 이화여대 포함해서요.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외대 서류형 평가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반고, 자연공학 계열 친구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확실한 답을 드리기가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 그냥 쉽게 간단하게 관찰하자면 자기소개서가 없는 건 일반고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되었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이라면 우리가 어떤 나만의 강점을 찾아내야 될까요?
물론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아플 것이며 자신의 지난 연도의 학생부 내용을 보면서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들의 평가 요소를 미리 분석할 수 있다면 네, 본인이 학생부의 세부 특기 사항이나 독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능력을 관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끝으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야 뭐 기존에 있던 거에 거의 그대로 틀인데요. 지역균형 발전 전형. 야, 이름 미묘하게 달라요. 이게 교과전 원래 있었던 교과전의 색깔을 좀 바꿨을 뿐이고요. 재학생 인원 중에 11% 인원을 추천받을 수 있고요. 교과 100,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100. 네, 아주 심플하죠. 한양대학교까지 이렇게 2022학년도 수시 전형의 변화를 분석해봤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이제부터 슬슬 본론이겠죠? 저는 저 멘테 성훈쌤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원 범위에 대해서 알려줄 때 항상 조금 조심스러워요. 어떤 친구는 내신 등급 숫자를 뛰어넘는 도전을 마땅히 해야 하며 또 어떤 학생은 내신 등급에 적합하고 그것에 딱 맞는 수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 경계가 무엇이냐라는 점에서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자연공학 계열의 지원 범위, 각 대학들의 그동안 3개년치의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이나 70%컷 숫자를 내가 얼만큼 신뢰해야 하는가, 그리고 서류평가에서의 변별력은 어떤 지점이었나, 이것들이 이 지원 범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자, 먼저 2021학년도 때 모의 지원했던 친구들의 수시 전형 선호도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자 봅시다.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당국대 천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앙대, 을지대, 건국대, 숭실대와 숙명여대가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과들이 보이나요? 자, 어떤 과들이 선호도가 높았다고 판단되십니까? 제 눈에는 딱 간호학과들이 보여요. 을지대를 포함하여, 자, 을지대 종합전형입니다. EU 자기추천 전형, 간호학과였고요. 자, 단국대 천안, DKU 인재, 면접이 없었던 서류평가 100 전형이었습니다. 역시 간호학과고요. 이렇게 간호학과의 모집 인원을 보면 을지대 EU 자기추천이 7명, 서류평가 100이었던 DKU 인재 간호학과가 10명, 지원자 수는 무려 276명, 이쪽은 145명. 물론 모의 지원이었지만 다만 이걸 그 전년도의 실제 경쟁률과 비교하면 어때요? 거의 흡사하거나 오히려 능가하죠. 이렇게 간호학과가 여전히 강세였다는 점, 이런 게 인상 깊었던 정보였고요. 그 다음은 생명과학, 화학분자공학, 화공생명공학, 화학공학, 생명나노공학, 밑에 보시면 화공생명공학부 숙명여대입니다. 그리고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 이렇게 뭔가 화학 베이스에 생명공학이 연결됐거나, 자 어떠세요? 모두가 선호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럴 때 자, 본인의 학생부에서 자신이 내신 숫자, 내가 만약에 반에서 3, 4등이야. 뭐 2점대 중후반, 뭐 2점대 중반 등급 정도 되겠죠. 2점대 중반이나 또는 좀 더 밀려서 3점대가 됐다고 쳐요. 그럴 경우 아무래도 인서울 주요 대학에 교과 전형으로 넣기에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거나 걱정스러울 거예요. 아마도 국민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인 그 두 개 영역 합 6이네. 그런 국민대 교과 전형에 넣었을 때 과연 내가 커트라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가 고민이겠죠. 이렇게 교과 전형으로는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종합 전형이라면 내가 어떤 실천과 어떤 도전과 어떤 구체적인 질문과 어떤 심화적인 지적 호기심을 관찰당한 학생부인가에 따라서 내가 비록 2점대 중반 등급이나 3점 초반 등급이지만 광운대를 포함하여 가천대를 포함하여 그 위까지도, 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또는 그 위, 숙명여대, 동국대, 건국대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평가 요소를 본인이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신 등급은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교과 전형에서는 절대적인 변별 요인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판단 기준에서는 일종의 부분적인 옵션일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역시 36대의 간호학과가 보여요. 8명 모집 인원이었고요. 순천향대의 간호학과, 을지대의 성남에 있는 간호학과, 그리고 전북대의 큰사람 인재전형 간호학과가 보입니다. 이렇게 의예, 치의의 간호간호, 융합생명공학, 한의의 생물공학. 딱 봐도 어떤 학과들이 선호도가 높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트렌드를 알게 해주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배분들, 그게 이제 본인의 고등학교의 선배분들이가 일종의 어떤 등급으로 뭐 합격했더라 또는 어떤 등급으로 불합격했더라 그런 선배분들의 입교 사례를 봤을 때 저런 유형의 학과들이 정말 인기가 많구나. 그렇다면 나는 성실하고 균형감 있게 내신에 대한 학업 성취도를 길러왔다면 어떤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전형을 한 개, 두 개 정도 지원을 하면서 본인만의 변별력과 강점을 파악한 다음에 종합 전형과 섞어서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실제 2020학년도에 합격한 선배분들의 수시 전형 입결 분석입니다. 특정 대학 두 군데를 살펴봤었고요. 역시 자연공학 계열 친구들이 많이 원하고 많이 도전했던 학과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고요. 한의과일 경우 모집 인원 10명에 8명의 충원 합격이 있었고요. 70%컷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은 1.3 몇이었어요. 화학과 농어촌 적성 전형이었고요. 한 명 모집 인원의 13대 1, 1.8 몇이었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간호학과 22명 모집에 5.5대 1, 무려 충원 합격은 44명까지 됐었고요. 합격자들의 70% 컷은 1.9 몇 등급이죠. 이런 느낌으로 특정 대학의 어떤 학과별로 70% 합격자들의 학생부 등급이 어떻게 순서대로 보이는지를 잘 보셔요. 네, 화공생명공학과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2.2 몇이었죠. 생명공학과도 2점대 초반이었고요. 역시 교과 전형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신수제공학과 1과목 모집 인원에 추가 합격 13명. 70% 컷은 2.3 등급. 화학과 2.3, 소프트웨어 전공 10명 모집 인원에 충원 합격 21명, 2.3 등급. 컴퓨터공학과 12명 모집에 17명 추가 합격에 2.3 등급. 이렇게 내가 반에서 감이 오시죠? 반에서 2, 3, 4, 5등일 경우에 나는 어떤 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노려볼 수 있었나 그동안. 성우쌤이 아까 말했던 국민대의 교과 전형을 포함해서 세종대, 숭실대, 가천대, 명지대, 상명대 그런 식의 교과 전형을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원할 것인가. 수능 최저 기준이 신설된 학교장 추천 전형인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가 완화된 학교장 추천 전형인가에 따라서 지원의 판단 근거가 조금씩 달라져야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교과 전형이었던 순수한 전형과 베이스가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는 전형이었던 가천 바람개비 2 전형. 이렇게 전형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이 미묘하게 다르죠. 그렇죠? 순수한 교과 전형이었다면 2점대 거의 초반이었고 1점대 후반이었으나 면접 평가가 있었던 바람개비 2 전형은 2.4등급에서 2.56등급까지 분포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70% 컷이에요. 그럼 최종 합격자의 꼬리 라인은 2점대 후반까지도 내려왔다는 얘기겠죠? 또는 3점대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등급으로 절망하려는 게 아니라 수시 지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적정인 카드, 나에게 소신 지원인 카드를 상상할 때 그 교과 전형이 어떤 대학의 특정 교과 전형이 어떤 평가 요소를 갖고 있다가 그 평가 요소가 무엇이 변했냐에 따라서 선배분들의 합격 실적에 신뢰할 수도 있고 그것의 변화를 눈치를 챌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이제 슬슬 순수한 종합 전형이었던 바람개비 1 전형이 보이시죠? 간호학과 아까 교과 전형인 1점 몇과 크게 대비가 되죠. 설비소방공학과 2.5등급, 화공생명공학과 11명 모집인원에 16명 충원 합격 2.6등급, 화학과가 2.7, 화공생명공학과가 학석사 통합 전형으로 2.8등급, 교육기획 규정 전형이 화공생명공학과 2명 모집이었어요.
2.8등급이요. 자, 식품생물공학과 6명 모집 인원의 3.1등급, 기계공학과 3.1등급, 신소재공학과 3.1, 컴퓨터공학과 3.1, 인공지능 전공 3.1, 전자공학과 3.2, 식품영양학과 3.2, 의용생체공학과 3.2, 방사선학과 3.2. 제가 왜 슬라이드를 순서대로 넘어오면서 내신 등급, 특히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의 분포가 점점 넓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눈치를 챘죠. 무슨 뜻이냐? 아까 제가 전반부에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큰 특징이 칸막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새롭게 신설됐고 확대된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의 트랙은 내신 등급의 성실함과 수능 최저 기준의 확보를 본다면 일반적인 종합전형이거나 정성평가가 가미된 종합전형이라면 본인의 내신 등급이 조금 애매모호하거나 선배분들의 실적보다 뒤에 있다 할지라도 이번 연도부터의 종합전형에 도전할 때 판단 근거로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카테고리 시작하기 전에 판단 근거를 말할 때 정답이 복합적이다. 그리고 딱 A면 A고 B면 B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특정 대학이었던 가천대를 봐도 이러한데 가천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정성평가의 어떤 평가 비중이 좀 더 강하거나 높은 대학들이라면 네, 단순히 내신 등급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겠죠. 특히 가천대 중에서도요. 가천 소프트웨어 전형이라면 그 특이점,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자료 해석 능력이 다른 일반적인 종합전형보다 탁월해야 했을 거예요. 17명 모집 인원에 충원 합격이 25명이나 됐었고요. 70% 컷이 무려 3.3등급이었다는 거. 또 농어촌 전형, 신소재공학과 3.3, 컴퓨터공학과 3.3, 가천 바람기비원, 일반적인 종합전형, 건축학부 3.4, 전기공학 3.4, 토목환경공학과 3.4, 컴퓨터공학과 학사통합 3.4등급.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 대학의 지원 범위를, 분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가천대보다 조금 위험한 대학교, 바로 건국대입니다.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 건국대 어떤 의미일까요? 함부로 수시를 지원하기에는 좀 무섭다. 아니면 인서울대학에서 상위권 친구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다.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붙겠죠. 또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어떤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특히 건국대의 KU 자기추천 전형은 정성평가의 비중이 약간 높다고 판단되는 종합전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신 등급이 뒤섞여 있습니다. 저게 저 분포가 넓은 이유는 뭐냐면 가천대와 비교했을 때 이게 변별력이겠죠? 일반고 친구들의 지원 비중이 가천대보다는 좀 낮아졌고 자공고나 과중고 친구들, 지역단위 자사고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비중이 높다. 지원자 중에서 즉 지원자의 풀 자체가 성격이 좀 달라진 거죠. 가천대와 비교했을 때 이 건국대는 일반고 지원자의 비율이 조금 낮으면서 자공고, 과중반이 있는 과중고 그리고 지역단위 자사고 친구들의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는 점을 감안하고 전 단순히 내신 숫자 때문에 붙은 게 아니라 어떻게 평가 요소에 들어맞게 실천하고 관찰당하고 그런 도전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KU 자기추천 전형 물리학과 12명 모집 인원에 16명 추가 합격 2.9등급, 화학과 2.5등급, 건축학부 3.4등급, 사회환경공학부 3.6등급, 기계항공공학부 2.2등급, 전기전자공학부가 2.4등급, 화학공학부가 3.0, 컴퓨터공학부가 3.0.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대학은 나한테 너무 어려워 라든가 내가 과연 이 대학에 도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상상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대학교 그 대학교들이 종합전형으로 합격자를 선발할 때의 핵심은 그냥 내신 등급 숫자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 내신 숫자가 갖고 있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보이는 지적 호기심의 깊이라든가 활동의 연결고리라든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라든가
학업 태도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자기 주도성 같은 측면을 많이 본다는 얘기겠죠. 놀랍게도 우리가 진짜 어렵다고 여겼던 건국대 KU 자기 추천은 생각보다 입결의 폭이 넓어요. 다만 자신이 일반고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2점대 중후반 친구라면 도전할 때 조금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일반고 친구들 중에 건대 KU 자기춘을 붙었던 친구들은 1점대 후반에서 2점 초반까지의 분포를 많이 보였으며 3점대가 간혹가다 있고 심지어 4점대도 내가 본 적이 있지만 약간 드문 케이스였죠. 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역시 KU 자기추천 전형 미래에너지공학과가 2.4, 스마트 운행체공학과가 2.7,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는 5.3. 과연 저 친구가 어떤 친구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셔요. 네, 뭔가 융합적이고 관찰 능력이 뛰어난 친구였겠죠. 화장품공학과가 3.6, 주기세포재생공학과가 2.4, 의생명공학과가 3.0, 시스템생명공학과가 2.1, 융합생명공학과가 2.7, 생명과학특성학과가 3.4. 확실히 가천대 라인보다는 내신 등급의 분포 범위가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카테고리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연공학 계열에서 수시 지원 전략을 짤 때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는 단순한 내신 등급 숫자들의 평균이 아니라 그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전형이 변경되고 신설되고 통합되면서 어떤 전형 방식을 선택했는가, 수능 최저 기준이 부활했는가, 강화됐는가, 완화됐는가, 그리고 모집 인원이 증가했는가, 유지했는가, 약간 줄었는가, 이런 느낌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단순히 1년 전, 2년 전에 합격생들의 입결 실적만으로는 판단하면 곤란하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자연공학 계열 수시 도전의 근거입니다. 전 이 부분에서 많은 에너지를 좀 쏟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모의고사 100분위 지표라든가 모의고사에서 점점 향상하고 있는 곡선을 그린다면 당연히 마음속에 정시 지원 가능성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6장 중에 한 3, 4장 이상은 수시 지원으로 그 본인 생각하고 계신 모의고사 100분위 등급 지원 라인인 대학보다 약간 높은 대학들이라면 논술 전형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건 적어도 도전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 도전이라는 그 카드를 완벽하게 포기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은 학생부 특강이나 자기소개서 특강 때도 여러 번 강조했던 지점이죠. 과연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서울대의 답변입니다. 자, 서울대 재학생의 배움의 능력, 지식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 3가지.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 언어 사용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창의성,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이다. 이런 3가지를 봤을 때 어떠세요? 정성평가가 비중이 있거나 서류평가로 학생부를 뚫어지게 평가하거나 그런 종합전형에서는 여러분들의 통합적인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 비판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전의 근거가 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자, 이제 실제로 학생부에 서류평가했을 때 어떻게 큰 카테고리로 학생부에서 여러 활동들을 끄집어내서 평가 항목의 어떤 네이밍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른가?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충실히 이수하고 있는가? 즉, 일반 선택 과목이건 진로 선택 과목이건 희망하고 있는 전공이 있는데 그 기본 과목을 도망치지 않고 이수했는가? 무슨 말이냐? 수강 신청하는 인원이 적어서 한두 문제만 틀려도 내신 등급이 3, 4등급이 나올까 봐 자기 전공에 꼭 필요한 기초적인 그 과목을 선택을 안 했는가? 그런 느낌이란 얘기죠. 그럼 목표의식을 갖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 참여했는가? 그럼 이것들을 한 카테고리로 묶는다면 이것에 대한 평가 요소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학업 역량입니다. 우리가 학생부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봐왔던 1학기, 2학기 때 그 교과에 있는 등급 숫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희망 전공 관련된 기본 과목을 충실히 이수했는가, 의지와 열정이 보이는가,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 활동이나 수행 평가에 참여했는가,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 애를 썼는가, 이것들을 아울러서 평가하는 게 바로 학업 역량이라는 얘기죠.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인의 학생부의 여러 항목들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업 역량이 나의 내신 등급 숫자와 얼마나 밀접한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완해주고 있는가를 꼭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조금 다른 색깔이 느껴지죠?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그대가 만약에 화학공학이나 물리 관련된 학과 기계공학이라면 수학의 미적분과 기하를 포함하여 미적분, 기하, 영어, 그리고 물리화학 그렇게 지원 전공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또는 교과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 교과 관련된 교내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가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 관련 활동, 세부 특기 사항이 있는가 지원 전공 관련된 자율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도전과 실천이 있는가? 지원 전공 관련된 독서가 적절한 수준인가? 저 마지막 질문이 좀 어려워요. 지원 전공 관련된 독서가 적절한 수준인가? 이건 마치 이런 질문이죠.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 서적을 읽을 만한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여러 전공 과목들의 기초적인 능력을 생각하거나 찾을 수 있거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 즉, 대학교의 전공 서적을 이해하라는 그런 무모한 요구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문제 해결력, 거기에 필요한 영어 매체 활용 능력, 그 전공 과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고력. 이것들을 그동안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독서활동 제목이겠죠. 물론 23학년도부터는 이 독서활동 기록이 대입에서는 미반영되지만요. 자, 그러면 이 5개의 질문을 아우를 수 있는 카테고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는 그 단어 맞아요. 짠! 전공 적합성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전공 적합성도 세부적으로 보니까 단순히 제가 진로가 A이기 때문에 A 동아리에 가입했고요. 제가 진로가 A이기 때문에 A라는 진로 특강을 들었고요. A 관련된 책을 다 읽었어요. 이게 아니라 관련된 교과 내신 등급과 세특이 있는가? 자신의 경험, 실패, 도전, 성취와 전공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학급 특색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관심 분야를 넓게 방황하고 있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좁혀왔는가? 그런 과정 중심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 이번에 3번째입니다. 단체 활동을 즐겨하고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공동과제 수행이나 모둠 단체 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관심사항과 요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자, 이것들 중에서 코로나 이후에 약간 달라진 게 있다면 2번째 걸 거예요.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진 않더라도 그냥 교내 활동 내에서의 약간의 배려나 약간의 기여 또는 이제 관찰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멘토링 활동이나 학교 생활 속에서 충분히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면 개인 봉사활동을 꾸준히 지금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3-2번 질문은 일단 예외로 치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거나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했는가 이것들이 바로 관계 맺기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인성이겠죠. 인성에서의 포인트는 팀워크를 해낼 수 있는 소통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4번째 큰 카테고리인데요. 이거를 자연공학 계열 친구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걸 보게 되면 4-4번 질문 때문에 다들 너무 두려워합니다. 자, 보세요. 4-4번 질문.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여기서 다들 좌절합니다. 내가 설마, 내가 그랬을 리가. 나의 학생분의
나 학생부의 여러 항목들에는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걸요. 이런 식으로 걱정하고 자기 자신을 후회하거나 네, 그렇죠. 하지만 이 4-4에서 말하는 저 창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은 정말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아주 심오한 그런 창의적인 접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4-1번부터 잘 보세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본인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가 이것과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심 분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관심 분야 학문이 다른 현상과 다른 분야와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한 번 어려워하고 포기해보지만 다시 찾아내고 그래서 질문 한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그 문제 상황이나 발표 주제에 대해 여러 번 성찰했다면 여러 번도 아니라 2번 정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발표했던 주제, 자기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참여하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해왔구나. 내가 그 분야를 너무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창의적인 생각의 출발점이죠. 거창한 문제 현상을 해결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소하고 작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특정 지문을 해석해냈을 때 그 성취감이라든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어떤 특정 목차에서 본인의 교과세부 특기 사항에 배웠던 지식과 연결되는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이 창의성의 뿌리가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해요. 즉, 이 네 번째 큰 카테고리는 바로 발전 가능성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학업 역량도 정성적으로 전공 적합성도 세부적으로 인성과 발전 가능성에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까닭은 뭐냐면 수시 지원 전략에서 수시 도전에 근거해서 나의 내신 등급은 나의 책임감과 학교생활 충실도를 일부분은 보여줄 수 있지만 나의 본질과 내가 그 분야를 왜 좋아하게 되었으며 내가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나의 열정, 나의 실패, 나의 성장하는 모습은 숫자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배운 지식들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생각하고 되묻고 반성하는 것만으로도 탐구 과정의 출발점이자 수시를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ABCD 차분하게 보시고요. 이 ABCD에서의 정말 중요한 것은 B와 T, 특히 D 말이에요. 이후 보완해야 할 주제와 근거에 대한 공부로 이어졌다. 또한 후속 활동에 대한 탐구 계획을 하게 된 다짐이 되었다. 이 ABCD에서 A와 C는 여러분들 학생부 세부특기 사항이나 동아리 활동에 골고루 적혀 있어요. 다만 B에서 어떤 노력까지, 어떤 어려움까지, D를 통해 다른 활동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서류 100%인 종합전형에 도전하건 면접 평가까지 있고 1단계를 통과하는 단계별 종합전형에 도전하건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해당 분야를 공부하기에 적절한지라는 질문의 근거는 아까 봤던 ABCD처럼 어떤 활동과 탐구 주제의 원인과 성취 경험과 본인에게 미친 영향이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수시 도전의 근거, 특정 계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일 전자전기공학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학교의 현재 고2 친구라면 어떤 것을 찾아내고 정리하고 요약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학과입니다. 전자공학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계를 만드는 방법을 홍보한다. 그래서 전자공학과는 전자, 전기, 통신 반도체, 컴퓨터 분야 등 약간 연결되는 기술을 연구하며 최근에는 자동차와 항공, 생명공학, 화학 등 공학의 전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물론 전공 적합적인 측면에서는 미적분 기하, 물리화학, 뾰족하게 이 네 가지 정도의 교과목에서 점점점 관심 있던 주제의 범위가 좁아지는 게 정상이고 그런 걸 선호할 수 있겠죠, 당연히. 예, 어떤 호기심이 깊어지거나 관심 있는 주제가 좁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전기공학의 또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동차, 항공, 생명공학, 화학공학 등에서 응용되고 있다. 즉, 내가 남들에 비해서 이 학과를 도전할 다른 일반고의 친구들에 비해서 이 활동들의 어떤 깊이나 수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렇게 응용할 수 있는 사고력, 내가 해왔던 활동이 전자전기공학에서도 파생될 수 있는 호기심이구나. 이것들을 좀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적성입니다. 수학, 물리 등 이과 계열의 기본적인 공부에 자질이 있어야 하며 무엇인가 만들어보고 실제로 자신이 기획하거나 개발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야 한다. 게다가 관찰력과 추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게다가 영어 능력도 필요하대요. 머리가 아파지죠. 이렇게 전자전기 공학이라 할지라도 영어 매체 활용 능력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학생부 속에서 나의 강점은 여러 군데 있겠구나. 관찰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추리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영어 활용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등등등. 이것들이 바로 수시도전의 판단 근거여야 합니다. 자, 졸업 후 진로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수리원 또는 전기기 측 제어 기술자도 있고요. 관련 자격증은 방송통신기사, 전기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등이 있고요. 관련 교과목, 이게 중요하죠. 수학, 물리, 영어, 화학. 여기서 빠진 게 있다면 국어에서 비문학 이런 느낌이겠죠. 추천도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를 바꾼 20가지 공학기술. 공학이란 무엇인가? 스마트 세상을 여는 산업공학. 세상을 바꾼 5개의 방정식. 알기 쉬운 회로이론.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좀 강조할게요. 비록 내가 전자전기 공학에 관심 많은 학생이지만 독서활동에서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한 관찰, 그 문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힌트 더하기 수학적인 사고력의 응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나 화학 아니면 전자전기 공학, 회로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책 중에서 세상을 바꾼 5개의 방정식이나 교양 있는 엔지니어 같은 그런 책에서 그렇게 사회 현상에 공감할 수 있고 나에겐 수학적인 사고력이 밑바탕에 있다. 이것들을 증명하면 좋겠죠?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등등.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고2 학생이라면 내 머릿속에 광운대학교는 없겠죠. 하지만 고3 수험생이 됐을 때 아마 첫 상담 때 여러분들이 한 2, 3등급, 4등급 한다면 담임쌤의 첫 마디가 이걸 거예요. 얘야, 네가 수시 도전으로 광운대가 힘들지 않겠니? 이런 느낌이요. 상상도 못했던 상담할 때 멘트를 듣게 되죠. 얘야, 너희 내신 등급과 학생부를 평가해 보건데 우리가 광운대를 도전할 수 있을까? 광운대의 종합전형에 참빛 인재전형이 있단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희망과 꿈을 한 단계 꺾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광운대가 특징이 있다는 건 공학계열 공과대학에서 전국에서 20위권 이내에 드는 멋진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추상적인 대학교들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있는 개설 대학들은 실제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그 학과 홈페이지에서 전자전기공학도로서 어떤 전공 트랙이 있으며 학부생이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아카데미, 리빙랩 프로젝트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저 대학교들이 어떤 예산으로 그 후원받는 어떤 프라임 사업이나 여러 가지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의 거리, 통학 여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세종대, 서강대, 가천대, 한양대, 에리카 등처럼 그 대학의 특화적인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수시 지원 전략에서 너무 넓게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셔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큰 카테고리를 살펴보면서 자연공학 계열의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했던 마음, 좀 넓었던 추상적인 마음이 점점 구체적으로 목표의식을 불태우고 있지 않나요? 이제 4번째 슬라이드, 즉 모의 수시 지원, 이 카테고리가 오늘 특강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3.50 등급, 3.5등급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평균 3.5등급인 나는 어느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어느 전형을 상상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고요. 이 질문에 러프하게 답을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소신 지원으로는 전북대 전자공학부, 경상대 전자공학과,
단국대 디스플레이공학과,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전자정보공학과, 즉 어떠세요? 소신과 적정이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우리가 조금 상상하지 못했던 대학들이 나왔죠. 그 까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면 좀 더 소신으로 뭔가를 더 높은 대학을 넣어도 되겠지만 현재 내신 등급으로 판단하는 교과 전형에서는 소신 적정으로 3.5등급이라면 전북대 전자공학부, 경상대 전자공학과, 단대 천안의 디스플레이공학과,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전자정보공학과죠. 근데 만일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라면 건국대, 급이 다르죠. 소신 지원으로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KU 자기추천 전형, 외대 용인 캠퍼스의 전자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적정으로는 전북대의 전자공학부 큰사람 전형, 강원대의 전기전자공학과 미래인재 전형으로 아까 교과 전형에서 지원 가능했던 대학들의 어떤 급관과 격차가 좀 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 도전하고 싶었던 그 대학의 학과나 그 대학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교과냐, 종합전형이냐, 게다가 논술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의 수시 지원 패턴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과 전형에 대한 분석도 아주 많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모의 수시 지원을 여러 번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수시 지원 패턴이 정교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대학을 알고 전형을 알고 나를 알자. 그럼 나를 안다는 건 어떤 뜻? 학생부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카테고리의 평가 요소가 정확하게 어떤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깨닫자. 이게 오늘 수시지원 전략 키워드 특강의 기본편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